교수님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김명진 교수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명진입니다. 이전 경구혈당 강화제 강의에 이어서 저는 인슐린 치료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중단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이제 인슐린 치료의 적용증을 좀 알아보고 그 이후로는 언제 시작하고 중단할 수 있을지 증례를 바탕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최종환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바와 같이 이제 이전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는 이제 인슐린 적응증에 심각한 고혈당, 당화혈색소 9.0 이상과 함께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때 인슐린 치료를 권장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진료지침에서 이 당화혈색소 기준을 삭제하고 이 과이화작용 증상의 유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혈당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사제를 고려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이렇게 주사제를 고려할 때는 기존 인슐린보다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우선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슐린을 저희가 임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글라이세믹 컨트롤을 위해서 트리트먼트 인텐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하이퍼카타볼릭 스테이트의 증상이 있거나 아일렛 페일리어가 의심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와 같은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를 우선 권고하지만 이제 인슐린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첫째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고혈당이 아주 심한 경우 그 기준은 당화혈색소가 10% 이상이거나 혈당이 300mg/dL 이상인 경우로 정의를 하였고 그리고 일형 당뇨병과 같이 이제 최도 부전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로 이제 인슐린 적응증을 언급하여서 국내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맥락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인슐린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시작하면 평생 끊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경구혈당 강화제를 오래 쓰시다가 이제 인슐린을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인슐린 치료가 들어가는 것은 글루코톡시시티를 해소하고 베타셀 기능을 회복시켜서 장기적으로도 인슐린을 끊는 이후에도 관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은 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한 2, 3주간 진단 초기에 2, 3주간 인텐시브 인슐린 테라피를 했을 때 치료 전후에 베타셀의 인슐린 분비능을 본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인슐린 분비능은 호마 베타 지표를 이용하였고요. 이제 인슐린 치료 후에 호마 베타 값이 유의하게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서 초기에 인슐린 치료를 좀 짧더라도 해주는 것이 베타셀 기능 보존에 이제 도움이 되겠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연구에서도 이제 처음 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이제 인슐린을 치료를 한 군이 파란색과 빨간색 막대이고 경구 약제만 쓴 군이 초록색 막대입니다. 세 군 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베타셀에 인슐린 반응이 거의 없는데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는 세 군 모두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게 인슐린 반응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2주간 치료를 한 후에 모든 약제를 끊었습니다. 인슐린과 경구 약제를 모두 끊고 식사 요법만 하는 상태로 1년을 추적 관찰을 하였더니 이제 이 인슐린을 투약을 했었던 군에서는 비교적 인슐린 반응이 유지가 되는 반면 경구 약만 투약했던 군에서는 이제 베타셀의 반응이 아주 많이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당뇨병이 오래된 유병 기간이 오래된 환자에게 완벽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인슐린 치료가 들어가는 것에 분명한 이득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례는 65세 남자 환자고 8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BMI가 27 정도 되는 비만한 체형이었고 당뇨병 약제로는 메폴민 1000mg BID와 글리메피라이드, 엠파글리플로진 25mg 이렇게 3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평소에 7.4에서 7.8 왔다 갔다 하면서 혈당 조절이 충분히 되지는 않았고 공복의 혈당도 166
확인되었습니다. 신기능 이상은 없었고 공복에 측정한 C펩타이드는 2.1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제를 복용하는 중에도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두 번째 케이스도 동시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72세 여자 환자고 이 환자는 22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BMI가 21 정도 되는 비교적 왜소한 체격을 가진 여성분이었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초기에 있었고 당뇨병 약제로는 동일하게 메폴민 그리고 글리메피라이드 그리고 이 환자는 제미글립틴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당화혈색소가 이제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서 8.1% 확인되었고 공복의 혈당이 151, GFR이 살짝 감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측정한 C펩타이드가 0.6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증례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증례는 이제 다소 비만한 체격을 가진 남성분이셨고 두 번째 증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유병 기간이 훨씬 오래됐고 또 C펩타이드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 두 증례는 모두 경구혈당 강화제 3제에도 혈당 조절이 불량해서 원칙적으로는 주사제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우선 권고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환자들에게 모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일괄적으로 권고를 할 것인지 조금 임상에서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당화혈색소 측면에서는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당화혈색소 0.1에서 0.2% 정도 조금 더 이득이 있는 것처럼 메타 분석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조금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체중 감소 측면에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우월한 효과를 보여서 두 군간에 약 3.3kg 정도의 체중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혈당 위험도 같은 경우는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군에서 총 저혈당 빈도가 28%, 인슐린 군에서는 43%로 역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군에서 저혈당의 빈도도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체가 이제 혈당 효과는 거의 비슷하면서 체중 감소나 저혈당 위험 감소와 같은 부가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치료로 권고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체중 감소라는 것이 부담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위장관계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의 특성을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선 증례에서 C펩타이드 결과들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C펩타이드는 이 내인성 인슐린 분비능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인슐린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좀 판단할 때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C펩타이드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이제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최종환 교수님께서 발표한 학회지 논문에서 지침을 정해드렸는데요. 최도 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C펩타이드 기준은 공복에 C펩타이드가 0.6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이거나 이제 식후 5시간 이내 C펩타이드가 1.8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일 때 이제 인슐린 분비능이 감소해 있고 최도 부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C펩타이드를 측정을 하면 이 넌 인슐린 베이스 테라피의 반응이 어떨지 일부 예측하는 데도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이제 환자들을 공복 C펩타이드를 기준으로 0.7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보다 감소한 그룹과 그 이상인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이제 두 군에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투약 후에 반응을 보았습니다. C펩타이드가 감소해 있었던 그룹에서는 거의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투약 후에도 당화혈색소의 감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으나 이 C펩타이드를 기준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반응이 좀 떨어질 것 같은 환자들을 좀 선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례에서 첫 번째 증례의 환자는 체중 감소의 등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베네핏을 생각해서 위클리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선택을 했었고 이 증례 2의 환자분은 체중 감소에 대한 우려가 심했고 또 상대적으로 C펩타이드가 좀 낮았던 점을 고려해서 이제 환자분과 상의해서 인슐린을 선택했던 그런 증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자분의 증례를 이어서 보시면 이 환자는 기존에 복용하던 글리메피라이드를 중단하고 인슐린 글라이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용량은 이제 kg당 0.2유닛 정도로 해서 10단위로 시작을 했고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용량을 조절하도록 교육을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쯤에 인슐린 용량은 이제 하루에 한 번 22단위로 용량이 좀 올라가 있었고 3개월 시점에 당화혈색소는 비교적 잘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6개월, 9개월 시간이 흐르면서 당화혈색소가 8.2%까지 다시 오르고 반면에 공복 혈당은 101, 109 정도로 이제 목표 혈당 범위에 있어서 이 당화혈색소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기저인슐린 용량을 마냥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저인슐린은 사실 이 간에서의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억제를 해서 저희가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밤 사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에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 기전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복 혈당을 이제 조절하는 데에 이렇게 메인 효과를 보이는데 이제 글루코 톡시시티가 좀 해소가 되고 전반적인 혈당이 개선이 되면 일부 식후 혈당도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초록색 혼합형 인슐린이나 프란디얼 인슐린에 비해서는 확실히 식후 혈당을 잡는 것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데요. 이제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높아질 때 기저인슐린만 계속 올리게 되면 식후 혈당은 못 잡고 기저인슐린 용량만 과다해지는 오버베이설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버베이설라이제이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기저인슐린을 적정 용량 이상으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거나 공복 혈당은 목표 범위에 잘 들어오는데 당화혈색소가 너무 높다거나 취침 전에 비해서 기상 후에 혈당이 50 이상 뚝 떨어지거나 설명되지 않는 저혈당, 높은 혈당 변동성을 보일 경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저인슐린 용량을 더 올리기보다는 식후 혈당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좀 변경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추가하거나 속효성 인슐린을 추가하거나 혼합형 인슐린으로 변경하는 세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이제 잔여 인슐린 분비 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그리고 인슐린을 여러 번 맞을 정도의 인지 기능이 남아 있는지와 같은 환자 팩터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기저 인슐린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병용을 하는 요법을 보시면 이제 베이잘 플러스나 베이잘 볼러스처럼 식사 인슐린을 추가해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것에 비해서 당화혈색소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컴패러블 하였고 체중 감소는 역시 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고 저혈당 위험도 낮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혈당 효과는 비슷하면서 부가적인 베네핏이 필요한 환자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병용할 때는 각각의 제제를 따로 투여하거나 아니면 줄토피, 솔리코아, 상품명과 같은 픽스드 레시오 컨비네이션 주사를 투약을 하는 방법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픽스드 레시오 컨비네이션은 이제 주사의 버든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풀 도즈로 들어가기 어렵고 인슐린을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 용량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인슐린을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고 보통은 4단위 혹은 기저 인슐린의 10%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레귤러 인슐린보다는 이런 래피드 액팅 혹은 울트라 래피드 액팅 인슐린들을 사용하게 되고 가장 많이 식사를 하는 한 끼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매 끼니마다 추가를 하는 그런 다양한 레지멘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혼합형 인슐린은 기저 인슐린과 이제 볼러스 인슐린이 한 펜에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제 휴마로그 믹스, 노보믹스, 리조덱과 같은 상품명들이 있는데 이 역시 이제 한 번의 주사로 공복과 식후 혈당을 다 잡을 수 있지만 이제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서 저혈당이 심하거나 식사를 스킵하는 경우에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증례의 환자분은 인슐린을 증량해도 당화혈색소가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식사가 불규칙한 분이라 혼합형 인슐린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볼루스 인슐린을 하루 3회 투약하도록 하였고 3개월 뒤에 당화혈색소와 혈당이 모두 호전되는 추세를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31세 남자로 3개월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지만 치료하지 않고 지내던 분입니다. BMI가 26으로 생각보다 많이 비만하진 않았으나 이제 매일 술을 드시는 헤비 알코올릭스였고 내원 당시 다음 단요 체중 감소, 한 달에 5kg의 체중 감소 증상이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12%에 공복 혈당 295, 피검사 결과가 확인되었고 전형적으로 하이퍼 카타블릭 심텀을 동반하고 있어 인슐린 적응증이 되고 또 젊은 나이나 이제 헤비 알코올릭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도 부전의 가능성도 배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하이퍼 카타블릭 스테이트는 단순히 고혈당만 있는 상태에 비해서
상태와 다르게 이제 극심한 인슐린 결핍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고 그것 때문에 시스테믹하게 메타볼릭 디컴펜세이션이 된 상태를 이제 총칭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인 인슐린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증상들이 라이폴라이시스나 그런 기전들을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용량이나 대원칙은 인슐린을 똑같이 시작하게 되는데 하이퍼카타볼릭 피처가 심하지 않다면 베이잘 인슐린 단독으로도 시작을 해볼 수도 있겠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카타볼릭 스테이트에서 그럼 경구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보면 대부분의 상황에 이제 금기가 없다면 이렇게 인슐린이 필요로 되는 경우에도 경구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SGLT2 이니비터는 이렇게 카타볼리즘이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SGLT2 이니비터는 인슐린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케토에시도시스를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이 자체가 다이유레시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볼륨 디플리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무리해서 SGLT2 이니비터를 쓰기보다는 환자 상태가 좀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증례의 환자는 MDR이 바로 시작을 했었고 다른 금기증은 없었기에 경구혈당 강화제도 같이 투약을 하였습니다. 한 달 뒤에 바로 증상이 호전되었고 당화혈색소와 혈당이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스펩타이드는 정상이었고 자가항체도 음성이어서 최근에 생활습관이 나빠져서 당뇨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환자 카타볼릭 스테이트에서 인슐린을 시작한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을 중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C펩타이드를 측정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은 아니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인슐린을 서서히 줄여서 끊었고 환자가 충분히 안정됨을 확인한 후에 엠파글루프로진을 추가하였던 환자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48세 남자 환자고 당뇨병 진단된 지 10년 차이고 BMI가 30으로 고도 비만인데 평소에 인슐린을 잘 못 챙겨봤던 분입니다. 용량은 이제 기저 인슐린이 24단위 그리고 볼루스 인슐린이 8에서 10단위로 처방이 되어 있었고 메폴민과 엠파글리플로진을 함께 복약하고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5%, 공복 혈당이 142로 조절이 안 되던 중에 환자분이 이제는 정말 체중 감량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위클리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제 비급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인슐린 수능도가 낮았던 분이어서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시작하면서 볼루스 인슐린을 중단하고 기저 인슐린만 중단한 상태로 혈당을 팔로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3개월 동안 보았을 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5kg 정도 빠져 있었고 당화혈색소는 7.6까지 잘 떨어지고 있어서 인슐린 요구량도 서서히 이제 줄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9kg 감량이 되었고 혈당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왔으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환자 상태가 변할 때 인슐린 강도를 낮추는 것을 이제 디인텐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특히 인슐린의 디인텐시피케이션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절당이 너무 자주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말기암과 같은 다른 동반 질환으로 인해서 혈당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 혹은 본 증례와 같이 어떠한 약물을 추가하면서 혈당이 호전되거나 체중이 감량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혹은 인지기능 저하나 이제 고령의 환자로 인슐린을 더 투약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료 지침에서도 혹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듀얼 GIP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투약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용량에 대해서 이제 좀 클로즈 모니터링을 하고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에서 인슐린을 줄일 때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일부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식사 인슐린 같은 경우는 10단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선 50%를 감량해 보도록 하고 10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식사 인슐린을 좀 중단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저 인슐린으로 좀 바꿔볼 수 있는데 용량은 기존 용량의 한 70% 정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이잘 인슐린 같은 경우는 투약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고 공복 혈당에 따라서 용량 조절을 해보아라 라고 알고리즘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럼 얼마까지 줄여졌을 때 인슐린을 정말 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지침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슐린을 경구혈당 강화제로 바꾸어 본 연구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2009년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된 연구이긴 한데 인슐린 사용하던 환자를 피오글리타존과 글리메피라이드 이제로 변경을 한 연구이고 대상자는 당화혈색소가 7.5% 미만으로 잘 조절이 되면서 식후 스펩타이드가 1.8 이상인 환자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8명의 환자 중에 75명이 성공적으로 인슐린을 끊었고 23명이 다시 인슐린을 투약하거나 팔로우 로스가 된 이제 실패군인데 이 두 군의 특징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데일리 인슐린 용량이 성공한 군에서 0.3 kg당 0.3 유닛으로 인슐린 요구량이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의 당화혈색소도 6.8로 인슐린 치료로 다시 돌아간 군에 비해서 혈당 조절도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었고 두 군의 C펩타이드 레벨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또 인슐린을 중단하고 피올리타존, 글리메피라이드, 보글리버스 이렇게 3제로 변경하였던 연구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중단이 성공한 군과 실패한 군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베이스라인의 인슐린을 얼마나 쓰고 있었는지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인슐린 용량이 한 25유닛 정도 되는 환자군은 이제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패한 군에서는 평균 인슐린 요구량이 37단위 정도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당화혈색소도 6.7%로 더 조절이 잘 되는 환자들이 이제 인슐린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정밀하게 된 연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환자에서 인슐린 중단을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환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연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슐린의 중단은 아니더라도 디인텐시피케이션을 할 때 식사 인슐린을 끊고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세마글루타이드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MDI를 하던 환자들이 당화혈색소가 6.8 정도로 잘 조절이 될 때 MDI를 지속하거나 혹은 프란디알 인슐린을 끊고 세마글루타이드로 변경한 군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 간에 이제 6개월 시점에 혈당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고 인슐린 요구도 변화를 보면 빨간색 세마글루타이드로 변경한 군에서 인슐린 요구량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횟수를 감량할 때 이렇게 이펙티브한 약제를 투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경구약제 중에서는 SGLT2 이니비터를 추가했을 때 이제 인슐린 요구량이 약 10단위, 임파글로플로진과 다팔리플로진 모두 약 10단위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이러한 약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슐린 중단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딱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적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인슐린을 언제 시작할까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적 적응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이하작용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 혹은 쇄도 보전이 배제되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응증으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까지 쓰고 있는데도 혈당이 높을 때 혹은 이제 너무 고혈당이 심해서 당장 조절이 필요할 때 그리고 C펩타이드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들 그리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체중 감소나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혹은 신기능 저하와 같이 경구약 부작용으로 선택지가 제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언제 중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하이퍼카타블릭 스테이트에서는 이 증상이 호전되고 혈당이 안정적일 경우 인슐린을 중단해 볼 수 있겠고 이제 기존의 경구약을 복용하던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용량이 높지 않을 때 하지만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고 인슐린 분비능이 비교적 보전되어 있는 경우에 중단을 상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선 세마글루타이드 케이스처럼 체중 감량 혹은 생활습관 교정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었을 때, 그리고 넌 인슐린 에이전트 추가 후에 혈당이 호전되었을 때,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나 잦은 저혈당 등의 인슐린의 위험도가 너무 높거나 이제 혈당 목표가 달라진 경우에는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저희가 시간 내에 이제 최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답을 못 드리게 되면 저희가 각각 그 이메일로 답장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들어왔지만 이제 오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몇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조한 교수님, 지금 이제 어쨌든 7월 1일 부터 이제 췌장 장애 얘기가 있어서 어느 선생님께서 그 2형 당뇨로
그 치료를 받다가 C펩타이드가 0.6 이하로 나오게 되는 경우 일형 당뇨로 악화되었다는 표현은 옳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CGM 처방할 때 급여 문제를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진료 보실 때 이런 급여 처방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좋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1형 당뇨병하고 2형 당뇨병은 완전히 다른 디지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자체는 조금 뭐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쇄도 부전, 베타 세포 부전 뭐 이런 표현으로 쓰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소혈당 측정기를 보험 급여로 쓸 때 저희가 사실은 그 행정적으로는 C펩타이드가 0.6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거기에 체크하는 항목 중 하나만 만족하면 이 환자가 이제 인슐린 다요법을 쓰고 C펩타이드 0.6 미만이게 되면 사실 그 기준에는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두 번까지 0.6 미만으로 나왔을 때 바로 진단 그 CGM 사용 목적으로 진단을 바꾸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뭐 저한테 한 1년 이상 다녔는데 0.6 미만으로 계속 나오면 이분을 사실 지금 이번에 요런 그 췌장 장애 진단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1형 당뇨병으로 진단 변경해 드리는 분들은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표현만 그렇게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한 그 췌장의 베타세포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의 선택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저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췌장 장애 등록 때문에 그 1차 클리닉에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인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이 이제 또 저희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한테 나중에 이제 서류 때문에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교수님, 그 최근에 이제 위고비랑 마운자루를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비만과 혈당 목적으로 같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DPP-4 이니비터는 반드시 동반 사용을 피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최종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DPP-4 이니비터는 우리가 위고비나 마운자루 같은 GLP-1, GIP 같은 이런 호르몬들의 파괴를 우리 혈중에 있는 정상적인 호르몬의 파괴를 막는 약제이거든요. 그래서 생리적 농도를 유지해주는 목적으로 쓰는 게 DPP-4 억제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고비 마운자루는 이 GLP-1의 농도를 생리적 농도보다 훨씬 높게 뭐 한 7, 8배 이상이 굉장히 높게 올려주는 약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이 약제를 쓰는데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DPP-4 이니비터를 추가한다고 해서 혈당이 더 감소할 수가 없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기전의 약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지금 그냥 큰 수영장에 물 한 컵 넣는 정도, 뭐 비유가 너무 과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정도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사용하시는 게 의미가 없고 비용만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시는 금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령 그 환자들 지금 SGLT 이니비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강의하다 보면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식사량이 많이 감소되는 환자한테서 유글라이셈 디케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지막 강의에서도 또 한 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도입을 안 하고 계시나 본데 어떻게 이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이제 고령의 환자라고 해서 유글라이세믹 디케이가 무조건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유글라이세믹 디케이는 환자가 하이퍼 카타볼릭 스테이트거나 혈당이 너무 높을 때 쓰면 훨씬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전 자체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을 하지 못하고 얼터니티브한 패스웨이로 그 이제 지방산이 베타 옥시데이션 되면서 케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개는 고령 자체가 유글라이세믹 디케이를 생기게 하는 건 아닌데 그거랑 무관하게 뭐 탈수라던가 체중 감소로 인한 기력 저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도 고령의 환자이면서 식사량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SGLT2 이니비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할 만한 추가적인 이득이 있는 환자들, 예를 들어서 진짜 하트 페일리어 때문에 최근에 입원하고 심장내과도 같이 다니고 있거나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CKD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레션을 진행하는 걸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득이 막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트 페일리어는 우리가 아주 단기간에 여러 가지 임상적인 이벤트도 줄여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꼭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제 신부전 그런 것들에 대한 이득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단기간 팔로우하면서 약을 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조윤경 교수님, 이제 아마도 이제 신부전이나 또 이런 데에서 메트폴민이 아마도 질문하신 게 락텍시도시스 걱정을 하시면서 물어보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메폴민의 금기 사항 중에 신부전이 뭐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기는 한데, 이 경우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에 악화된 신부전이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락틱에시도시스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외래에서 볼 정도의,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고 있고 환자가 컴펜세이션이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를 치료하고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메폴민은 금기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질문은요. 조윤경 교수님 이제 아마 개원하시면서 이제 보다 보면 아까 처음에는 설포유리아가 사실은 상당히 강한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 때문에 저도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요새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부담 때문에 쓰질 않는데, 혹시 이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환자가 있으신지 해서 그렇게 여쭤보십니다. 네. 네, 사실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도 느꼈는데, 동반 질환을 고려해서 1차 약제를 고려하다 보면 설포니유리아를 얘기할 기회가 이제 거의 없고, 그럼 거의 안 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당뇨병 환자 중에 약제 하나, 두 개로 조절이 되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많은 약제를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혈당 조절의 측면에서는 설포니유리아가 아직도 많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자를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혈당이 많이 높은데 주사제를 거부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혈당 조절을 좀 빨리 해드려야 되는 경우, 물론 이제 뭐 꼭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다른 약제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당 조절이 되지 않는데 뭐 주사제를 거부하시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경우로는 사실 그러니까 GFR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쓸 약제가 생각보다 주사제 인슐린 말고는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SGLT2 이니비터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조절 효과는 별로 없고, 다른 약제들은 금기 사항이 있고, 뭐 TGD 같은 경우에는 썼다가 부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CKD가 굉장히 진행한 경우에 뭐 메폴민도 못 쓰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소량의 설포닐유리아를 써서 당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아마 이게 네 번째 직내 아까 네 번째 체중 감소를 위해 GLP-1을 사용하는 환자한테 TZD를 사용하면 지방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체중 감소가 상쇄되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그래서 다른 질문도 TZD 대신에 차라리 SGLT 이니비터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이제 질문이 동시에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네, 이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 그 환자가 만약에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안 쓰고 있었다면 TZD를 제가 추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방간의 TZD가 너무너무 좋은 약이고, 사실 TZD의 지방간에 대한 효과는 뭐 당뇨병이나 체중과 별로 상관이 없이 독립적인 기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간을 고려하면 써야 하는 약인데, 체중 증가 부작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못 쓰던 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환자는 이제 TZD를 쓰고 싶은데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안 썼다면 체중 증가 때문에 이제 좀 권고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뭐 위고비를 쓰면서 체중이 줄고 있어서 좀 부담 없이 좋은 약제임을 소개해드리고 쓸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주사제를 안 쓰고 있었다면 저도 SGLT2 이니비터를 먼저 쓸까 하는 고민이 상당히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은 정말 그 심도 있는 질문들이 많아서 저도 이게 오늘 이게 질문이 없다고 하셔서 그런 건 아니어서 다음에 또 대답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명진 교수님이요. 그 시펩타이드 아까 이제 0.6, 이제 0.75 여러 데이터들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베이저 인슐린만 쓰는데 식후 혈당 조절 안 될 때 MDI가 아니고 아무래도 믹스드 인슐린이 또 환자들이 또 부담스러운 환자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GLP-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병용해도 어떨지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C펩타이드가 낮으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기전적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결국은 인슐린 분비를 식후에 좀 촉진을 하는 기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 그런 다이렉트하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 외에 체중 감소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가스트릭 엠티잉을 좀 딜레이 시켜서 식후 혈당에 이렇게 익스컬션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이 혈당 변동성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시펩타이드가 0.6 미만이라도 인슐린이 아주 분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적응증이 되고 환자분이 톨러러블 하시다면 저는 병용을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리조덱을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혼합 인슐린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침 또는 저녁 공복처럼 언제 혈당 기준으로 이제 조절해야 될지 환자들에 대한 설명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리조덱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아침에 투약하는 리조덱의 용량은 저녁 식전에 인슐린 그 혈당을 보고 저녁 식전에 투약하는 리조덱의 용량은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목표로 해서 조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투약 전에 혈당을 측정을 하시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지막 강의에 이제 얘기 중에 MDR 하다가 저도 저 환자들이 4번 인슐린 맞는 거나 사실은 실제로 4번을 하더라도 컴플라이언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프란디알 인슐린을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아마 식후 조절을 위해서 하는데 시펩타이드 레벨은 어느 정도 그 잘 되는 경우들이 혹시 연구 문헌들이 있는지를 조금 여쭈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구의 스펩타이드 레벨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릴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스펩타이드 레벨이 좀 높은 환자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니까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로 바꿨을 때 반응이나 조절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할 때 그 인슐린 아까 말씀드린 시펩타이드 레벨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 이렇게 그 아까 계속 얘기하는 0.6이나 뭐 0.25, 0.75들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무래도 시펩타이드 레벨이 충분한 분들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했을 때 프란디알 인슐린보다는 훨 더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세 번째 그 증례, 이제 오늘 정말 강의들을 열심히 들으셔서 질문들이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나오는데요. 교수님, 그 아까 인슐린 치료 세 번째 증례에서 당화혈색소가 12%가 조금 넘어서 이 경우에 인슐린 먼저 사용하지 않고 아까 그 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또 옵션에 대한 또 궁금증을 여쭤보셨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환자분이 경고혈당 강화제나 이전에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고 계속 뭔가 혈당이 악화되던 중에 당화혈색소가 12%가 나왔고 그로 인한 증상이 특별히 없는 상태라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먼저 써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증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하게 카타볼릭 심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는 인슐린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에도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100%도 아니고 좀 교과서적으로는 인슐린을 먼저 투약해야 하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한 케이스씩 경험을 했는데요.
그 세마글루타이드를 썼던 환자 1명하고 톨지파타이드를 썼던 환자 1분하고 이게 A1C가 굉장히 높은 환자 1명, 근데 1명은 이제 혈당 검사를 하지 않고 썼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환자분이 모두 다 이제 노즈와 보미팅을 하면서 DKA라고 응급실에 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을 때, 물론 노즈와 보미팅이 별로 없으면 이제 혈당은 그냥 좋아지면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밥은 잘 못 먹고 하이드레이션도 충분히 잘 못하는 정도로 노즈와 보미팅이 심하면, 그런 경우에도 SGLT2 이니비타랑 약간 비슷하게 DKA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제가 드물지만 최근에 경험한 케이스가 있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환자를 보다 보면 그 이제 아주 심하게 혈당이 높은 그 환자들이 이제 처음 이니셜로 이제 오게 될 때 저도 또한 인슐린 먼저 권고를 하고요. 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 이니비터나 아니면 어떤 데서는 이제 삼자요법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초기 치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고혈당 증상 동반한 당뇨병 초진 환자한테 인슐린을 짧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하는지, 아마 1차 기간에서는 인슐린을 이게 참 하기가 어려워서 저한테도 보면 한 3자요법으로 하고는 빠른 내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저번에 당화혈색소가 14%인 환자도 이제 보내신 적이 있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이럴 때 권고를 하시는 게 좋을지 마지막 질문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고혈당 증상 플러스 당뇨 초진이라면 저는 인슐린을 짧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쓰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베타셀의 인슐린 분비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단기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1년 혹은 향후에도 또 더 그런 리거스 이펙트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특히 이렇게 초진의 인슐린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급성기 혈당 조절이 되고 나면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말씀드려서 초기에는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에 하나만 더 그 중요한 또 그 외래 보실 때 삭감 문제가 있어서 그 최종환 교수님 그 1차 치료제로 메토폴민 외에, 왜냐하면 메토폴민에 지금 이제 저희가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DPP 이니비터랑 SGLT 이니비터를 1차로 사용하게 될 때 삭감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다시 질문을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네, 일단 현재 급여 기준으로는 메포민 외에 다른 약제를 처음으로 쓰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삭감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니셜 컨비네이션이 메포민과 이제 당에서 7.5% 넘으면 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7.5% 넘는 환자들에서는 메포민을 못 쓸 사유를 쓰면 다른 약제 하나가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5% 넘으면 다른 약제 하나를 또 쓸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 미만에서는 사실 메포민을 먼저 쓰면은 급여가 가능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아까 이제 질문 주신 선생님들처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작년에 바꾸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환자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당뇨 환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 1차 치료제 메포민 외에 다른 약제들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바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정부와 상의 중에 있고, 사실은 아주 멀지 않은 기간 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메포민이 지금 1000mg 기준으로 거의 한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 이제 거의 한 3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공단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초치료 약제로 경구약제 중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세션 2를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질문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